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관리 제7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상표의 기본적 개념과 그리고 제2장에서 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7편부터 9편까지도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상표 관리 과목과 관련해서 법조문, 그러니까 상표법에 대한 조문을 많이 읽어보기를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 상표법은 상표에 대한 기본 관리 규정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읽어둠으로써 법률적 기본 개념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해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다음 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앞선 등록 요건과 관련된 제2장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요점을 되짚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앞전 시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상표 관리도 이제 총칙과 제2장을 넘어서 3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더 실무 위주의 내용들은 뒷부분 관련해서 언급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선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뒤에서의 실무가 좀 더 재밌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제2장의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제2장 4편, 5편, 6편 강의에서는 상표법 제6조 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해서 먼저 상표에 관련된 식별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별력이란 상표로서 유효하게 독점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식별력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상표로서의 기본적 갖춰야 될 요건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상표에 대한 식별력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유효하게 등록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객체적 요건, 두 번째 주체적 요건, 세 번째 기타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는 3요소를 갖춰야만 상표로서 유효하게 등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앞선 4편의 강의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특허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심판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상속과 유증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경우를 빼고는 상표 권리를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상표법 제6조에서는 보통 명칭 상표, 다시 말해서 자동차, 자동차용 전구 등을 일컫는 일반 보통 명칭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보통 명칭 상표는 일반 소비자의 판단 기준과 등록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5편에서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관련해서 지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관용상표. 관용상표란 그 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텍스, 론,
가든 등과 같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관용상표로 하고 이런 관용상표만을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기술적 표장, 기술적 표장이라 하면 품질과 성질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서적의 제후에 관한 설명도 덧붙여서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 것만 상표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혹은 약칭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장충동 족발, 종로학원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일개인에게 상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가 기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끝으로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그리고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등도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6조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상표법 제6조에서 제2항 오랜 사용을 통해서 그 지정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표로서 유효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법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K2라든지 슈페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상표 등록 요건 제3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교재 88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제3장 부분은 등록 요건 제1장, 제2장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가 상표 등록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면 상표법 제7조는 상표를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즉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구성은 정의한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등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외된 나머지 내용을 빼면은 상표로서 유효히 등록된다라는 등록 요건을 정의하고 있고요. 상표법 제7조는 이와 같은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사항들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 내용 정리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요. 최소한 교재가 없더라도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 조문을 출력하셔서 상표법 조문에 본 강의 내용들을 충실히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상표법 관리에 대한, 상표 관리에 대한 과목은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과 정리가 되실 것으로 믿고요. 자, 그러면 이번 장 첫 번째 내용으로 상표법 제7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다시 말해서 부등록 사유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7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1호에서 제17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등록될 수 없는, 즉 부등록 사유로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아마 1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 16호와 17호는 이 교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 개정된 사항으로서 본 내용에 대한 것은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론적으로 상표법 제7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먼저 1호에서 17호까지 내용을 어떤 시기에 판단을 하느냐. 판단 시기에서 보면 제1호에서 5호까지는 등록 여부 결정 시, 즉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 시기는 등록 여부 결정 시에 판단을 하고요. 제6호와 제10호까지의 내용은 출원 시 이 상표를 독점적 상표로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을 하는 단계, 제4장 상표 출원 부분에서 상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상표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11호와 17호까지는 마찬가지로 등록 여부 결정 시에 본 내용이 등록될 수 없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 그 전체적인 판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상표, 제척기간, 그 취지 등이 일반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용상표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제척기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에 소멸되는 법정 시한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이와 유사한 말로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를 나오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일반 생활에서 충분히 들어봄직한 말일 것인데요. 다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척기간은 경과되고 나면 정지와 중단의 사유 없이 더 이상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소멸성의 권리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멸시효는 정지 사유와 중지 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정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지되어서 일정 기간 소멸시효보다 더 길게 수요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제척기간이라 하면 경과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는 제척기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6호부터 대부분의 내용들은 5년 내지는 없음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각 호에서 제척기간이 없는 것과 혹은 5년인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이러한 취지는 공익 혹은 사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표법 관련된 제 첫 번째 1강의 때 상표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 근본적 취지는 사익과 공익을 그리고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제7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1항 제1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제6조를 충족하였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1호의 2와 제1호의 5까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법 관련 제6조에서 등록 요건을 정의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부등록 사유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6조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제7조 1호에서 제17호까지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제1호는 방금 본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등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서 내가 쓰고자 하는 상표가 국가와 혹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익성 상표 내지는 문양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결코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국가와 혹은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조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제1호의 제2,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마찬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약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 내지는 협약국과의 국기와 우리와 유사한 개념의 공공성이 있는 표장은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제1호의 3호는 국제적십자, 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상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국제공익적 측면에서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호에서는 국제지식재산기구죠. 와이퍼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유엔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양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호 5호에서는 와이퍼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상표 관련된 공동의 협약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혹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문양과 표시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제1호에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1호에 대한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어야 되고 지정 상품과 관계는 불문한다. 그리고 제7조 1항 제1호의 5의 인장 또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개념적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판단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호는 등록 여부 결정시 기준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번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사 개념은 타규정의 개념, 유사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법에서 항상 동일 또는 유사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은 같다라는 의미고 유사는 전문가나 그 판단 시에 유사의 범주를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사회 통념적인 외관과 호칭과 관념이 어떠한가를 전체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기, 국장, 기타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과 파리협약 당사국의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보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상표법 관련된 내용과 상표법을 보완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규정과 연관지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이유 중에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조항도 더불어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상표법 제7조 부등록 사유와 관련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정의는 6조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표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2장의 등록 요건 내용과 근본 시간에 부등록 사유, 즉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제1호 국가와 혹은 공공기관의 표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